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6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이죠. 자, 이 부동산 금융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자본을 줘달라는 일련의 과정을 부동산 금융이죠. 그래서 이 금융 자체가 자금의 융통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는 자금의 조달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금융의 종류에서 우리가 자본의 조달 방식에 따라 우리가 부동산 금융을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지분 금융이죠. 이 지분 금융은 자기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 지분 금융은 이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이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또 이 지분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는 권한인 지분권을 매각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조달하죠. 따라서 이 지분 금융에 있어서의 이 방식이 우리가 또 출제를 자주 하는데, 이 리츠라고 하죠. 이 리츠. 자, 이 리츠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죠. 자, 리얼 에스테이트는 부동산이고, 인베스트먼트는 투자, 트러스트는 신탁이죠. 부동산 투자 신탁인데 이 주식회사입니다. 상법상.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거고, 자, 26회 시험에 출제됐던 용어죠. 부동산 신디케이트, 이 투자자들이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는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래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지분금융입니다. 자, 그리고 또 조인트 벤처죠. 이 금융기관과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우리 또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조인트 벤처가 있고, 자, 그리고 자본시장과 우리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이 집합 투자 기구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집합 투자 기구는 부동산 펀드라고 하죠, 일명. 자, 이러한 지분 금융이 있고, 그리고 부채 금융이 있는데, 이 부채 금융은 이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죠. 그래서 타인 자본을 조달할 때는 이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죠. 예? 또는 이 회사의 채권,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건데, 이 부채 금융에 있어서의 방식도 또 우리가 자주 또 출제를 또 합니다. 뭐 두 번 출제를 했었죠. 18회 시험과 22회 시험에. 그래서 이 저당 금융 또는 담보 금융입니다. 자, 이 저당 금융, 담보 금융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우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 자본을 조달하죠. 자,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이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받게 되죠. 이 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이 신탁금융이 있죠. 자, 이 신탁금융은 우리가 담보 신탁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하죠. 이 주택 상환 이 사채를 발행하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고, 자,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회사의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그러한 방식이죠. 이 시험에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07페이지에 이 주택 금융과 관련한 용어가 나오죠. 자, 이 우리가 주택에 있어서 이 공공 부문에서 우리가 일정한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 이 공공 부문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는 주택도시기금이죠. 과거 국민주택기금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 7월 1일부터 용어가 바뀌었죠. 자, 그리고 민간 부문. 이 민간 부문은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을 의미하죠. 은행, 보험회사, 주택, 할부, 금융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해서 일정한 자금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 일정한 이렇게 자금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이 자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죠.
자, 토지 소유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우리는 토지 금융이라고 해요. 토지 금융. 자, 그리고 주택 수요자에게 우리가 수요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이나 주택을 개량하는 자금을 융통을 해주는 것을 주택 소비 금융이란 말을 쓰죠. 소비 금융. 주택 소비 금융이란 말을 쓰고, 자, 그리고 주택 공급자에게 또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을 주택 개발 금융입니다. 자, 이때 주택 소비 금융의 대표적인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말하고, 그럼 주택 개발 금융의 대표적인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건축 대부를 의미하겠죠. 그럼 이러한 주택 소비 금융과 주택 개발 금융을 더해줘서 주택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택 금융과 토지 금융을 더해서 우리는 부동산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 금융의 대표적인 게 주택 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동산 금융의 거의 대부분은 주택 금융이 차지하고 있고, 가끔 또 이 주택 금융의 기능이 또 출제를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08페이지 보시면은 주택 금융의 우리가 기능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이때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죠. 주택 구매력이 향상돼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거래를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주택 공급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택에 대한 생산 공급을 확대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있었죠. 이러한 저축을 통해서 여러분의 저축을 유도함으로써 주택 자금을 조성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 조절을 통해서 주택 시장의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택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거 안정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전세 사는 사람에게 또 주택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우리가 자기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죠. 자가주택 소유 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금융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108페이지 보시면은 이 저당 대출에 따른 위험이 나오는데, 자, 이 주택 수요자를 차입자라고 합니다. 그럼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인데, 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가 대출을 받으면은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려는데, 문제는 원금 이자를 못 갚으면은 채무 불이행 디폴트라고 하죠. 그러면 차입자가 원금 이자를 제때 못 갚게 되면은 대출자는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르는 부실 채권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 이 채무 불이행에 따르는 위험은, 자, 이 위험은 누가? 금융기관이 대출자인 이 금융기관이 안게 되는 위험이죠. 자, 차입자가 또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을 또 할 수 있어요. 이 조기 상환을 만기 전 변제라고 하는데, 그 만기가 되기 전에 원금 이자 대출금에 대해서 우리는 조기 상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출자는 차입자의 조기 상환에 따라서 우리는 이자 수입 상실에 따르는 위험을 또 안게 돼요.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도 우리가 대출자가 안게 되는 위험, 이 두 위험이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 채무 불이행 위험과 조기 상환 위험은 바로 뭐가 돼? 우리는 대출자가 안게 되는 위험이죠. 자, 또 이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위험이 유동성 위험이 있고, 또 시장을 둘러싼 이 규제 관련한 법적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생기는 법적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자가 안게 되는 위험이 이렇게 여러 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10페이지 보시면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인데 또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는 용어입니다.
자, 여러분이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거냐, 이 변동금리로 대출 받을 것이냐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출 시점에 주택 수요자와 대출 금융기관 사이에 약정된 금리가 우리가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대출 중간에 이 변하지 않고 만기까지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대출이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인 고정금리 대출이고 우리나라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약 9% 정도를 차지하는 게 고정금리 대출이죠. 자, 이 고정금리 대출에 있어서 이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이 대출 이자율보다 높다. 이 대출 이자율은 우리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대출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이 대출 이자율보다 이렇게 높게 되면은 자, 이렇게 높게 되면은 차입자는 대출 금리 고정된 대출 금리가 낮으니까 이익을 얻게 되지만은 이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손해를 보죠. 자, 손해를 보죠. 왜? 시장 금리가 오르면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죠. 이때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은 대출자가 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올해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대출 이자율, 자, 이 내용이 자주 나오죠. 대출 이자율보다 낮으면은 차입자는 높은 대출 금리로 갚으니까 손해를 보죠.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은 우리가 차입자가 어떻게 돼 안게 되고 대출자는 높은 대출 금리로 어떻게 돼요? 받으니까 이익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차입자는 손해를 보니까 액션을 취할 수 있죠. 그래서 차입자는 이런 경우에 조기 상환에 따르는 수수료, 신규 대출 수수료와 그런 걸 이제 비교를 좀 해야 돼요. 우리가 기존의 대출 금리로 갚을 때와 비교를 좀 했을 때 우리가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면은 조기 상환을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을 하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싼 금리로 융자를 받아서 조기 상환하죠. 우리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이 파이낸싱은 금융이죠. 리는 다시 제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금융을 받는 거죠. 재금융을 받아서 우리는 조기 상환을 했는데 이 리파이낸싱을 또 가끔 우리가 대환이라고 또 번역하죠. 대환 대출. 그래서 대환 여러분 27회 시험에는 리파이낸싱을 대환으로 해서 계산 문제가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관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리고 변동금리 대출이죠. 대출 시점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약정한 금리가 대출 중간에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 금리를 변동시킬 수 있는 대출인데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약 91% 정도를 차지하는 상당히 중요한 대출이죠. 따라서 이 변동금리 대출에 있어서 이 대출 금리는 우리가 기준금리, 이 기준금리에 뭐를 대준 거죠? 이 가산 금리를 대주죠. 자, 이 가산 금리는 마진이라고 하죠. 또는 오이험 가중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진은 여러분이 뭐죠? 가산금리는 은행의 차입자의 거래 실적이나 연체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차입자의 신용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차입자 신용도가 좋으면 가산금리는 낮아지고 차입자 신용도가 좋지 않으면 가산금리는 높아지죠. 그래서 가산금리는 대출 시점에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필요하고 대출 중간에는 가산금리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출 중간에 변동하는 게 바로 이 기준금리죠. 그래서 이 기준금리는 우리가 지표가 되는 금리다. 이 지표가 되는 그 금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준금리가 두 가지가 있죠. 2012년까지는 양도성, CD는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죠. 우리가 91일 3개월 이자율 조정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12개월이니까 1년에 4번 금리가 변동한다는 얘기인데, 이 CD 금리가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우리가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하는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을 가중치로 평균한 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우리는 코픽스라고 하죠. 코픽스. 그래서 이러한 코픽스 금리인데 이자율 조정 주기는 우리가 6개월 또는 우리가 1년이 있습니다. 그 은행에 가면은 이자율 조정 주기가 우리가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이자율 조정 주기와 관련해서 이 CD 금리가 하락을 하고 코픽스 금리가 하락하면 기준금리가 하락해서 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고, 반대로 코픽스 금리가 오르고 CD 금리가 오르면 기준금리가 올라서 대출 금리가 오르죠. 자, 이 내용은 또 21회 시험에 또 우리가 한번 우리가 출제를 한 내용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개념을 또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변동금리 대출의 대출 금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의 이 기본적 사항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하시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대출 받을 때 고정금리로 대출 받느냐 변동금리로 대출 받느냐, 대출이 결정되면은 이제 돈을 갚아 나가겠죠. 자, 돈을 갚는 방식 우리가 또 매년 또 출제를 하는데, 그럼 이러한 저당 상환 방식에서 우리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 있죠.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원리금을 이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는 거죠. CPM 약어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자, 이 원리금, 이 상환액, 이 원리금 상환액을 월 부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을 우리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뭐냐? 자, 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과 관련해서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는 개념인데, C 약어로 AM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출금은 1,200만 원을 받았고 대출 기간 만기가 되겠죠. 대출 기간 만기는 1년이다. 그리고 연이자율은 12%다.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다른 조건은 변화가 없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원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의 매월, 자, 매월 상환 조건도 있고 매년 상환 조건인데, 여기는 매월로 볼까요? 자, 매월 상환 조건에서 매월 우리는 원금 상환액은 얼마냐? 자, 이 매월 원금 상환액은 이 대출금, 이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인 대출금을 상환 기간 또는 융자 기간, 저당 기간이라고 하는 만기인데, 대출금 1,200만 원을 만기 1년은 12개월이죠.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달에 얼마? 100만 원을 갚고, 또 두 번째 달도 100만 원 갚죠. 그럼 마지막 12개월째도 100만 원을 갚죠.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이렇게 매월 갚아나가는 원금 상환액이 100만 원으로 동일하다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자는 융자 잔고 미상환된 원금이죠. 자, 매 기간마다 이 융자 잔고, 자, 이 융자 잔고는 이 미상환된 원금, 대출금 중에서 우리는 이 상환된 원금을 제외한 이 미상환된 원금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융자 잔고의 이자율을 곱해주면 되는데, 주의할 것은 이 이자율은 항상
융자 잔고에 적용한다. 이자율은 항상 융자 잔고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지금 첫 번째 달에는 아직 돈을 못 갚았어요. 못 갚았기 때문에 대출금이 1,200만 원이 융자 잔고가 되고 이자율은 연 12%인데 매월이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눠져서 월 이자율이죠. 월 이자율 1%를 곱해주면 1,200만 원에 월 이자율 1%를 곱해주면 12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요거 두 개 더 해주면은 112만 원이겠죠. 원금 플러스 이자, 원금 플러스 이자가 원리금 상환액은 112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달로 왔을 때 100만 원을 첫 번째 달 돈을 갚았기 때문에 미상환된 원금은 1,100만 원이고 월 이자율 1%를 곱해주면은 이자는 11만 원, 더해주면은 얼마? 원금 이자는 111만 원, 마지막 만 원, 그럼 101만 원 이런 식으로 오겠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 원금 플러스 이자가 112만 원, 그다음에 111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처음에 원금 이자가 가장 높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리금이 점점 감소하는 이 방식을 우리는 CAM, 우리가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하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달 초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자, 초기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원리금 우리가 균등 분할 상환보다 어떻게 돼요? 많다. 금액이 많다는 걸 그리면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은 처음 1년 동안은 이렇게 낮게 원리금 상환이 낮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원리금 상환액이 점차 이렇게 증가하는 방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보통 6년차라면 원리금 균등보다 더 높아지는 이 방식을 우리는 GPM, G는요 gradually 점차로 증가한다. 이렇게 원리금 상환액이 점차로 증가하는 방식의 대출을 우리 뭐라고 하죠? GPM이라고 하는데 이 GPM을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이다.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 또는 점증 상환 저당 대출이라고 하죠. 자, 이 GPM의 개념은 우리가 4회, 5회 출제를 또 했었죠. 또 CPM의 개념도 우리가 25회 시험, 24회 시험에 출제를 또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관련된 내용은 또 27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시험에 매년 출제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우선 해 두셔야 될 부분이죠. 자, 112페이지로 넘어오면은 이 저당의 유동화에 관련된 사항이 이제 나오는데, 자, 이 저당의 유동화 관련해서는 이 주택에 대한 수요자, 이 주택 수요자가 뭐 예를 들면은 차입자가 되겠는데, 이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가 뭐를 설정하죠?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합니다. 주택 저당 채권이 저당권이죠. 자,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을 받아요. 보증을 받아서 우리는 대출을 받죠. 이게 바로 보금 자리론이야. 대출을 받는데 뭐가 된다? 우리는 바로 이 금융기관이죠. 뭐 은행, 보험회사 같은 이 금융기관인데 이 금융기관은 1차 우리가 저당 대출기관이라고 하죠. 자, 이때 이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입니다. 대표적인 고정금리 대출이면서 우리는 만기는 우리가 10년, 15년, 20년, 30년이 있거든요.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이 주택 구입 자금을 원하는 주택 수요자와 주택 자금을 대출 융자해주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장을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죠. 1차 저당 시장의 개념입니다. 자, 1차 저당 시장은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다. 자, 이 한정된 재원, 주택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대출을 해주면은 이 재원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이 금융기관은 주택 자금 대출 재원 현금이 부족해지는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러한 유동성 부족에 따르는 유동성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유동성 부족에 따르는 유동성 위험이 점점 높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2차 저당시장 제도입니다. 2차 저당시장 제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주택 저당 채권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저당권의 유통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는 유동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 주택 저당 채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거죠. 주택 저당 채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시장에 유통되게 하는 것을 저당 또는 이 저당권의 유동화라고 합니다. 저당 또는 저당권의 유동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금융기관은 이 주택 저당 채권을 하나만 넘길 수 없고 뭐 하나를 하니까 묶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집합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 저당 우리가 채권에 있어서의 이 집합물을 풀이라고 하는데 이 집합물을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매각을 하느냐? 바로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을 하죠. 자,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4년 3월 2일 설립을 한 회사죠.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합병해서 설립된 회사로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2조 원을 출자해서 설립된 회사로서 국가가 보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SPC,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죠. 특별한 목적을 가진 회사죠.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매각하면은 이렇게 자금이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우리는 2차 저당에 대한 대출 기관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금 공급이 부족할 때는 이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MBS를 발행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MBS를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하죠. 주택저당증권. 그래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주택저당증권인데 이 MBS를 우리는 발행해서 매각을 하죠. 자, 누구한테 매각한다? 우리 뭐 투자자에게 매각해서 이렇게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자, 이 경우 투자자로부터 우리가 자금을 조달해서 이 주택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이 시장을 우리는 2차 저당시장이라고 하죠. 2차 저당시장. 자, 2차 저당시장이 도입되면은 금융기관은 자금이 이렇게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죠. 유동성이 증가를 하죠. 자,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은 줄어들죠. 자, 이 내용을 또 우리 시험 문제에 또 자주 또 출제를 하는 내용이죠. 유동성, 이게 요 내용을 우리는 자주 출제를 합니다. 또 금융기관은 국제결제은행 BIS 국제결제은행 기준 우리가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오염 가중치가 줄어들어서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진다는 그러한 장점도 있고, 투자자는 국가가 보증한 증권을 매입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주택 수요자는 집값에 최대 70%까지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을 이전보다 손쉽게 구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국가는 MBS 발행 규모를 조절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1차 저당시장의 개념, 2차 저당시장의 개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7회 시험에 또 출제된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념 우선 잘 이해를 우선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은 바로 2차 저당시장이고 2차 저당시장 중에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117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있어서의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 주택연금 제도가 나와요. 자,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연금이 나오거든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연금 제도가 나오는데 이 주택연금 제도는 어떻게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년계층에 있어서의 노후 생활 자금이죠. 이 노년계층에 대해서 노후 생활 자금을 우리가 지원하는 용도의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이 없는 이 노년계층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게 주택연금이죠. 그럼 이 주택연금의 개념도 우리가 20회와 25회 시험의 개념은 또 출제를 했어요. 자, 19회, 20회, 23회는 그 내용이 출제를 했겠죠. 그래서 주택연금의 장점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은 국가가 보증한다는 거죠.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민간이 보증한 것과 달라요. 뭐가 된다? 우리는 주택연금 중단 위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평생 거주할 수 있고 또 우리는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평생 거주, 평생 지급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세제상 혜택이 있어요. 자,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 면제가 되고요. 지방교육세, 노노촌 특별세, 등록세가 면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주택 가격 5억 원까지는 재산세 25% 감면이 되고 또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소득 우리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런 세제상 혜택이 있고 또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 여러분 주택연금 지급 총액. 자, 이 주택연금에 대한 지급 총액이겠죠. 자, 연금 지급 총액이 5억 원인데 우리가 사망 시 주택 처분 가격이 7억이다. 그럼 이렇게 뭐가 많다? 우리가 주택 처분 가격이 많죠. 이런 경우에 남는 부분은 이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지급을 하는데 연금 지급 총액은 5억인데 주택 처분 가격은 4억이다. 자, 4억이고 요건 5억이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 1억 원에 대해서는 채무자, 부족분에 대해서는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 지문이 또 시험 지문이 또 자주 출제된다. 벌써 2번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19회 시험에 정답 지문 물었죠. 이것도 그리고 23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 주택연금의 이 장점 정도 한번 확인하고요. 또 가입 가능 연령이죠. 그래서 작년에 또 바뀌었죠. 주택 소유자 또는입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다.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가 만 62세, 배우자가 57세 연금 신청 가능하다는 얘기고 또 배우자가 만 65세, 주택 소유자가 만 55세 연금 신청 가능하죠.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 보유수를 보게 되면은 1주택을 소유하신 분 당연히 됩니다. 또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가능하고요. 이 두 가지 외에 우리가 이 주택자도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할 조건으로 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우리 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주택은요, 우리가 대상 주택은 이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우리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포함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확정기간 방식, 일정한 기간을 선택을 하죠. 우리나라는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인데, 자,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인 확정기간 방식인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한 주택법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시가입니다. 여러분이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를 먼저 보는 이 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법상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보증기한, 주택연금이 가장 중요한 건요, 보증기한이 종신이야. 이 보증기한이 종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우린 소유자와 배우자, 즉 이용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금 지급 방식은 우리가 종신 방식과 확정기간 방식이 있죠. 그래서 종신은 말 그대로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종신토로 우리가 지급을 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확정기간 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이 우선 되겠습니다. 뭐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거기에 교재에 120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정도 우리가 기초이론에서는 연금은 이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금융에 있어서 우리 공급자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그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우리가 이용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사항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